지금 우리 사회에 던져진 이슈들의 핵심을 짚고 해법을 찾아보는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 2기 외교안보 라인에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모두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상당히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방한합니다. 한반도 상황을 풀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샵 3698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한동대 국제지역학 박원권 교수,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을 했습니다. 남북 회담 본부로 첫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 만나서 간단한 얘기를 좀 했는데 내용은 간단치 않았어요, 사실. 사실 대화를 강조를 했고 또 한미 워킹 그룹과 우리 측이 할 일을 좀 구분해야 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연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비록 대북 제재 틀이 있지만 그런 국제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를 다시 살려야 된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셨죠. 그렇죠. 그런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새로운 통일부 장관으로서 좀 창의적인 대안을 주어진 현실 안에서 독자적으로 좀 추진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박 교수님 보시고 어떠세요? 남북 간에 좀 이 워킹그룹과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는 우리대로 좀 독자적인 소통 방법, 교류를 택하겠다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더불어서 이인영 후보자가 얘기한 게 본인은 이제 정치인이니까 더 그렇죠.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원론적인 측면에서 결국 워킹그룹은 제재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갖고 한반도의 평화 문제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한 거에 약간 우려는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제재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아니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렇죠. 것이고요. 지금 워킹그룹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는 있습니다만 워킹그룹은 북한이 사실상 비핵화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재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일종의 기제죠. 그렇죠. 지금 아주 큰 틀에서의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가장 밑에 있는 기제를 갖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가 좀 우려가 되고요. 아마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장관이 임명이 돼서 이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인영 후보자가 이것을 깊이 좀 들여다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제약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는 될 겁니다. 근데 이전에도 김현철 전 장관도 나름대로 창의적인 방법이다, 상상의 날개를 핀다 하면서 북한 개별 관광을 계속 적극적으로 좀 추진한 적이 있죠. 근데 여전히 아마 이인영 후보자도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하긴 할 테지만 큰 틀에서 역시 제약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령 의원님, 지금 보면은 북한은 사실 이 한미 워킹 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인영 내정자 후보자가 지금 이렇게 밝힌 것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별로 좋지 않은 시도라고 여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일단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 굉장히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좀 강하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 사선 의원이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요 키워드가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창의적인 해법, 상상력, 그다음에 소통.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그동안의 남북 관계가 잘 풀리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요즘 시그널을 보내고 있죠. 한미 워킹 그룹이 때문에 이 발목을 잡고 있다. 왜 한국은 이 문제에 계속 발목을 잡히느냐라는 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구별하겠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려고 하는데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이게 정책을 이제 들여다보는 어떻게 보면 통일부 장관 자리로 갔을 그렇죠. 때의 그 업무를 하는 거와 지금 후보자로서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와는 좀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좀 현실적인 갭을 좀 인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다소 좀 이상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도로 좀 봐야 되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더불어서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예, 예. 이런 메시지들은 계속해서 발신을 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의도로 이번 인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기억들 하시겠지만 조명균 전 장관은 관료 출신이었고 그렇죠. 근데 여전히 김현철 전 추진력이 좀 부족하다 해서 학계에 있는 이제 김현철 교수 출신 그렇죠. 김현철 전 장관이 왔는데 네. 그것도 뭐 청와대에서 분위기를 보면 충분하게 그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인 출신으로 가야 된다 해갖고 이 결정이 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현실적인 것과는 별개로 이 메시지 차원에서는 강력한 목소리가 계속 나올 가능성은 있다. 특히 남북 간의 이런 협력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계속 들릴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얼마나 이제 북한 측에 설득력이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조여정 제1부부장 명의로 나온 담화문을 보면은 김여정 부부장. 네. 예, 김여정 그 말만 한다. 문재인 정부는 말과 약속만 하지 행동이 없다.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을 그렇죠. 했거든요. 예. 사대주의라는 걸 비판을 했고 그렇다면 이 이인영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이 된다고 하고 또 정치인으로서 이런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고 강한 메시지를 던진다 하더라도 북한 측에서 원하는 것은 어떤 메시지가 아니에요. 강하든 약하든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서는 아까 박원근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북 제재라는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이게 진전이 없는 이제 구조적인 제약이 있거든요. 예. 이건 메시지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한국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일부 장관이 정치인 출신 사선 의원이 된다고 해서 네. 과연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북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정치인 출신이 뭐 통일부 장관 한다 이 의미보다는 어쨌든 지금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결과를 좀 도출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되는 상황일 텐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전 원내대표죠. 지금 후보자고 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지금 임명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런 강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뭐 국정원장, 지금 안보실장, 네. 통일부 장관 다 그렇죠. 보면은 대북 정책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인물들 중심으로 지금 다 구성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와 실질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과는 상당한 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갭을 메꾸기 위한 정책을 또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대북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문제는 남북 관계 문제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지금 돌파를 하겠다라는 거에 지금 인선들이 다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예,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가 실종이 됐냐면 그럼 한국의 대외 정책은 어떻게 되느냐.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남북 간의 관계만 발전시킨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원활해지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북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주변국 간의 관계라든지 대유행 관계라든지 이런 걸 풀기 위한 전문가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번 인사를 통해서 뭐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그리고 정의용 임종석 외교안보 특보가 임명이 된 상황이고 또 국정원장에는 박진원 전 의원이 지금 이제 내정자로 내정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물들 면면을 보면 좀 대북 관계에 특화된 인물들, 그 전에 그런 곳에서 성과를 냈던 인물들을 중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이제 한미 동맹 아니면 다른 외교 관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북 관계라는 게 단순히 1대1 구도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좀 소홀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뭐 그런 우려는 정당하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판단에는 북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한국이 직면한 더 큰 도전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죠. 그렇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갈등을 시작을 하고 그렇죠. 코로나19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예. 상황이고요. 안타깝게도 한반도 문제는 남북 간만 합의를 한다고 이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 지난 70년간의 역사에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서로 상호작용이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대북 정책도 한번 돌이켜 볼 만한 게 지난 6월
아주 16일 날 이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를 파기를 하고 예. 9일 날 김여정의 담화로 남북 관계를 대적 관계로 가겠다라고 선언이 된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이 남북 관계 위주로 가는 것이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책인가에 대한 한번 우리가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인사를 보면 여전히 그렇게 가겠다라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지금 그 안에 실려 있다라는 저 겁니다. 인사는 메시지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안보실장부터 모든 분들이 다 그냥 북한을 보는 분들이면 정부 전체적으로 이 세계 질서의 변화, 미중 관계의 변화, 또 일본 관계도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그렇죠. 돌아가고 있는데 예. 과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결국 남은 건 지금 외교부 하나 남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죠.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이전에 이낙연 전 총리가 있을 때는 이낙연 총리의 그 아래에서 미중 간에 일종의 태스크포스가 작동이 됐었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도 안 보이고 미중 갈등은 외교부 혼자서 할 수 없죠. 오히려 그것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지금 역할과 기능이 청와대에서 지금 보이는 사람은 굉장히 제한되고 그런 우려는 뭐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봉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박원경 교수님이 제기하신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되는 것이 왜 이런 대북 정책을 계속 고집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하고 또 강화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대북 정책을 시작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그 정당성, 그 유용성에 대한 성찰이 없이 이제까지 해왔던 게 아까워서라든지 해왔으니까 계속한다는 그래서 인선을 하고 또 대북 전문성이 있는 인사로 다시 그 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어떤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것이지 정말 대북 정책의 의미라든지 목표가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네. 인선이 필요하다는 그것과의 연결성은 뚜렷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인사의 면면을 좀 보면 이번 인사에서 가장 또 주목을 받은 인물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일 겁니다. 특히 박지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난 2000년이죠. 김대중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에 굉장히 기여한 부분이 뭐 크다라는 뭐 얘기도 있었고 또 반대로 뭐 나중에 구속 수감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 어쨌든 그래도 그동안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 좀 기여한 부분을 높이 산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박지원 그 지금 내정자 같은 경우에 북한 전문가라고 볼 정치인이 맞는 거고요. 근데 그렇죠. 어쨌든 2000년 6.15 그런 그 합의를 이끄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또 북한에서 나름대로 근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북한이 이 박지원 내정자에 대해서 굉장히 또 비판의 목소리도 최근에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결정적으로 대북 송금의 문제, 네. 이제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실형을 받았던 것들이고, 그건 불법 송금이 분명한 그런 네.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박지원 내정자가 과연 국정원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그 능력의 문제의 별개로 이건 우려 사항이 좀 주변에서 많이 들립니다. 특히 네, 미국의 네. 입장에서 보면은. 네. 박지원 그 내정자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6.15를 이끌어갔고 네. 또 대북 송금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미국에서는 과연 적절한 인물인가에 대한 조심스러운 그런 반응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려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국정원이라는 것이 이 정보 계통을 다루고 또 정보 발표를 보면 뭐 박지원 이 내정자가 이전에 정보위원회에서 뭐 상당히 일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그 안에서 간다는 건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거고 경험도 필요한 것인데 단순히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전체적인 정보를 총괄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우려는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뿐만 아니라 또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를 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를 통해서 북한한테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그러네요. 있는데요. 네. 왜 박지원을 선택을 했을까? 보면은 북한이 지금 유예를 시킨 4대 군사 행동 중에 보면 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네. 금강산이랑 개성공단의 연대급 부대를 재배치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그 조항과 관련돼서는 앞에 나머지 3개 군사 행동을 취하겠다라는 거는 9.19 군사 합의를 무효화시키는 항목이라고 본다면 지금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부대를 다시 투입을 시키겠다라는 부분은 사실상 6.15 정상회담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다라는 북한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봐요.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박지원
의 그 국정원장 후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남북 관계가 그 전까지는 민간 차원이었었죠.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에 정부가 안으로 남북 관계가 격상이 됐는데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하자고 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의지를 좀 담은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박지원 내정자가 이제 내정이 되고 나서 좀 얘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뭐 문모닝이라는 별명이 있어서 예전에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대선 2017년 대선 때도 뭐 아침에 눈만 뜨면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면서 시작했다 뭐 이러면서 문모닝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또 금세 이렇게 또 인사가 발표가 나니까 SNS를 통해서 이제 정치의 정자도 꺼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역사와 대한민국이라는 그 다음 단어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말을 하면서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인스럽다는 사실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걸 갖고. 예전에 법무장관 후보 김대중 정부였죠. 그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뭐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인사가 철회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정치인으로서 그 본인한테 신뢰를 줬다는 것, 그것에 대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국정원장의 임무가 대북 정책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까 박홍근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외교가 있는데 이렇게 북한 통일부 장관, 그 국정원장, 그다음에 청와대 안보실장이 다 북한만 이야기한다면은 과연 우리나라가 제대로 대북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대북 정책이 정말 북한하고만 상대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대면이 있고 워킹그룹 얘기가 나온 것도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게 너무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또 북한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오히려 그 추진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북한이 앞서서 서훈 국정원장하고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우리 정부가 꺼낸 박지원 카드는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북한은 아주 명백한 입장을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그 한국이랑은 지금 뭐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의미 있는 관계를 갖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지난 9일날 김여정 담화로 한국과의 관계를 대적 관계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뭐 우리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의 중재자 역할 같은 경우 하지 말아라고 거칠게 또 계속 지금 담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박지원 지금 내정자로 바뀌고 그 북한을 잘 아는 사람들로 핵심 인사가 바뀌었어도 저는 북한의 큰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북한은 작년 12월에 정면 돌파 노선을 장기전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올 11월 미국 대선을 보겠다. 그래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 만약 정권이 바뀌면 미국 내에서 다시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와 인사가 되는데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그런 정면 돌파 노선의 장기전으로 가고 그 과중에는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배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단 하나 북한이 원하는 거 아까 봉영식 박사님 말씀하시는데 아주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에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다른 거 좌고우면하지 말고 제재에서 이탈해서 분명히 해라. 그것이 북한의 입장에 원하는 확실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은 정말 제재에 다 걸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머지 뭐 우리 문 대통령이 올 초에 얘기했던 5대 뭐 대북 프로젝트라든지 북한이 사실 그게 관심이 없다라는. 그럴 땐 북한이 거기서 전혀 반응을 안 보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얘기했던 방역 사업조차도 전혀 반응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아주 명확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한국은 계속 그것을 얘기 안 하고 딴 얘기만 하고 있다. 뭐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특사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계속 지금 북한은 담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가 한번 6월 달에 북한 공세를 다시 한번 복귀를 하고 도대체 어디서 우리가 틀어졌나를 확인을 하면서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제안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정책의 접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원하는 걸 우리가 좀 해주기 어려운 지금 과제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전? 그래서 나온 게 뭐 창의적인 해법이다, 그러니까요. 상상력을 동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모두 다 대북 정책에 포커스를 둔 인물이 인선이 된 만큼 저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북한이 예측한 방향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창의적인 해법과 상상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들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돌파가 되지 북한이 예측한
정직한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남북 협력을 우선시하고 어떻게 보면 보다 북한에 양보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나온다면 북한이 남북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남북 관계는 저 후순위가 되는 거죠. 오히려. 너무나 쉽게 남한과의 정책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은 오히려 더 압박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번 인선이 이렇게 됐다면 이들의 입을 통해서 북한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는 게 더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공간이 만들어지고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왜 박지원인가라는 거를 말씀드렸을 때 2000년에 바로 6.15 정상회담을 통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동서 지역이 바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인 거죠. 그렇죠. 좀 이 부분에 군대를 투입하겠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유보를 시키겠다라는 거를 메시지를 북한이 지금 전한 이상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를 할래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우리는 인선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와 관련돼서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북 간의 교류 협력보다는 분명히 대남 관계와 관련돼서 북한은 대적 관계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럼 이 대적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돌려놔야 사실상 남북 간의 관계가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 대적 관계를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멘트를 빨리 얻어내는 것이 네네. 이후에 창의적인 해법을 해가는데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의 우리의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우리도 흔히 왜 벽에 부딪히면 다른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 대북 특별 전문들을 다 여기다 배치해놓고 다른 데서 길을 찾기가 그렇게 아니면 쉬울까라는 벽을 생각이 깰 때까지 계속 머리를 박아야 되겠죠. 부닥치면 네. 혹시 구멍이 생길 수도 그러게요. 모르죠. 안 생길 수도 있겠죠. 예, 그때. 예. 네. 근데 누가 다른 길로 이기나 좀 해봐야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그럼 가겠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카드, 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 물밑 접촉의 도사라고 하는데 네네. 아무리 물밑 접촉의 도사라고 해도 도사가 어떤 레버리지라든지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제한이 없으면은 협상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2000년 6.15 정상회담이 성공된 것도 북한 측이 요구한 5억 달러를 송금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저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얘기한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빨리 시작해라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여건이 되는가, 거기서 과연 문재인 정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박지원 국정원장 카드를 쓴다 하더라도 북한 측에서는 반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박지원 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박지원이란 이 새로운 국정원장이 어떤 카드, 어떤 제안을 가지고 오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북한 측이 보기에도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는 이야기만 했지 행동으로 그런 제안을 실현할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6월 초부터 신랄한 비판을 한 것이거든요. 이제 마주 앉기도 싫다 그랬잖아요. 말만 하지 말라고. 근데 새로운 국정원장이 됐다 하더라도 비슷한 카드, 비슷한 제안을 가지고 간다면 북한 측으로서는 관심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2000년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2020년은. 그렇죠. 지금 상당히 또 더 악화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또 지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용한 카드가 또 임종석 카드입니다. 예, 그 청문회가 필요한 쪽으로 보내지 않았고 외교안보 특보로 일단은 임명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시작을 했는데 이 카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뭐 이인영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전국 대학생협회 전대협의 네. 1기, 3기의 의장을 맡은 그렇죠. 이른바 386 지금 586 세대의 핵심 중에 하나고 당시 80년대 운동권은 이른바 NL이라고 해서 네네. 민중해방 전선을 갖고 그런 관념을 갖고 접근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북한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오면 이제 주사파까지 연결이 되긴 하는데 물론 그 이후에 둘 다 뭐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2번을 했고 이인영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4번의 원내대표까지 했기 그렇죠. 때문에 여전히 갖고 있었던 그 이전의 이 관념과 이념을 지금까지 있으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둘 다의 그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북한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을 포용해야 된다라는 아주 명확한 원칙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비판하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보다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기다림으로써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갈 거고 둘 다 정치인 출신이고 뭐 추진력은 뭐 이미 뭐 상당히 검증이 됐으니까 계속 여러 가지 발언이나 그런 행보를 통해서 보여줄 겁니다. 근데 결국은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북한이 원하는 것들이 북한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북한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북 정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계속 대북 정책에 보낸 메시지가 북한한테 기대감을 너무 준 거예요. 하노이 회담 이전부터 기대감을 줬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국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아주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서 오히려 북한한테 현실적으로 이런 건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수준이다. 근데 그것도 사실 지난 1년간 충분히 전달은 했죠. 근데 북한이 그것이 관심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자꾸만 이렇게 어떻게 남발하지 말고 네네. 좀 정리를 하면서 진영을 좀 재정비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기회가 올 때를 기다리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네, 이제 아무래도 뭐 지금 인선된 분들을 주목해서 보면은 네네. 구조적인 한계보다 능력과 의지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구조를 돌파할 만큼 한국의 능력과 한국의 의지만으로 이 한반도의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70년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의지가 충만하다고 해서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 그다음에 지금 보면 시각이 북한의 시각에서 북한의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면서 남북 관계로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데 사실상 북한의 시각보다 보편적인 시각으로 지금 나머지 이 국가들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그러한 시각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네. 또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의지도 모으기 위해서는 그런 시각이 필요한데 그래서 북한의 시각으로 북한의 문제를 보면서 남북 관계를 풀어가기에는 굉장히 제약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적인 한계와 시각의 어떠한 좀 조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요구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인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미래통합당에서는 상당히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 송국 검증을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인물이 이제 이인영 장관 내정자 그리고 또 박지원 내정자 2명인데 뭐 낙마할 가능성도 있다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의원 출신 장관이라든지 주요 공직자 청문회는 항상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보통은 뭐 네, 불패라는 그렇죠. 얘기가 예,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도 청와대에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탕평책이라든지 또 지역 안배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면도 고려가 될 테니까요. 국회에서는 좀 임명이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도 이효령 박사님 의견에 동의하는 건 뭐냐면 구조적인 한계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까 벽 얘기를 하셨는데요. 의지를 가지고 벽에 머리를 부닥친다 그래서 그게 될지 안 될지 그 보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벽을 잘 알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좋은 도구를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지 구멍을 그렇죠. 뚫을 수 있을 네네. 거라는데 구조적인 한계를 자꾸 무시하는 게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제재, 대북 제재라는 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틀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그것은 북한하고만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통일부가 보이고 국정원이 보이고 청와대가 보입니다만은 외교부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외교부는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자꾸 나타납니다. 워킹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타나고. 근데 외교부의 활약이라든지 기여가 없이 과연 대북 제재에 대해 완화를 이룰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없고 다른 쪽에서만 자꾸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2000년 6.15 첫 남북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다시 북한이 군대를 재배치한다면 과연 어느 쪽이 손해인 것인가? 그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겠죠, 분명히. 군대를 동원해서 재배치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선택인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큰 꿈은 그 원산 갈마, 마식령 스키장,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지구를 엮어서 세계적인 관광단지를 건설하는 것인데 거기에 군대를 배치한다면은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찌르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대남 압박 카드가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건 지속 가능한 어떤 전략 카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개성공단에 군사를 배치한다면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물 건너가는 것인데 네. 그렇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조건을 스스로 이제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북한이 그런 손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네. 그것도 의문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지금 달래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달래지 않으면은 2000년 6월 15일 이후에 모든 성과는 물거품이 되고 이전으로 돌아간다 하는데 그동안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성찰해보고 개성의 남북 그 연락사무소가 4초 만에 이렇게 완전 파괴, 네. 파괴도 아니고 완전 파괴였죠. 4초 만에 무너질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지속 가능하고 의미심장한 그런 성과물이었는지도 저희가 다시 성찰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세 분이 지금 누누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남북 관계라는 게 단순히 북한과의 관계만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미국, 뭐 러시아, 중국, 일본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과연 그럼 가장 중요한 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비건 미 국무부 장관이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에 오후에 온다고 합니다. 지난 4일에서 북한은 근데 뭐 재차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는 없다라는 식으로 뭐 얘기하지 않겠다, 얘기할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비건 부장관이 와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북한은 좀 설득한 메시지를 낼까요? 아니면 좀 강경한 얘기를 하게 될까요? 뭐 비건 부장관 대북정책 특별대표로서 오는데요. 세 가지 정도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전히 지금 이게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의 대화의 창은 문은 열려 있다. 그리고 특히 작년 10월 스톡홀름에서 만났는데 미국이 준비했던 북한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 거기에 이제 사응 조치도 있습니다만 네. 설명을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냥 북한이 일방적으로 일단 일종의 판을 깨고 나가는 바람에 논의가 안 됐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뭐 미 국무부나 미 정부에서 나오는 것은 싱가포르 회담으로 돌아가서 단계적 동시적으로 하겠다. 그 의미는 나름대로 준비한 안이 있으니까 북한한테 대화를 하자라는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일 거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희 심지어는 오늘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까지도 안 만나겠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하니까 만날 네.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목표는 지금 미 국무부에서 나온 메시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FFBD가 다시 나왔습니다. FFBD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가 목표다. 이번에 비건의 그 방안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미국이 제 기억에 지난 한 1년간 이 표현을 안 썼습니다. 네. 근데 지난 6월 달에 북한이 공세를 시작하자 에스퍼 장관이 다시 이 얘기를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FFBD로 가는 것이 미국의 최종적인 목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일종의 뭐 북한의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명분 쌓기도 있다고 보여요. 명분이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북한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은 이만큼 나름대로 대화의 문을 열고 노력을 했다. 근데 북한이 우리가 예상하기에 일정 시점에서 다시 미국에 대한 도발을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선까지 생각한다면은 예. 뭐 북한을 비난을 할 그런 명분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이만큼 노력을 노력을 했는데 했는데. 결국 북한이 판을 깨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니까 일종의 명분 쌓기이자 북한에 대한 경고도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와서 어떤 발언을 좀 할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 그 비건 그 국무부 부장관이 대북 정책 그 특별 보좌관의 타이틀 말고도 부장관이라는 그렇죠. 타이틀이 갖고 있죠. 네네.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우리가 메시지가 지금 이 타이밍에 오는 거와 관련돼서 대북 메시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북 메시지 말고 다른 메시지도 있는 거죠. 한미 동맹 차원의 메시지도 분명히 갖고 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아직 완전히 해결이 해결 되지 안 않았기 됐죠.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미국이 중국과 관련된 문서를 내놨죠. 그럼 거기에서 보면은 아태 지역에서의 경제 협력과 관련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겠다. 거기에서 동맹 국가와 파트너 국가들 간의 협력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한미동맹에서 앞으로 미국과 경제 분야에서 협력할 부분과 관련된 그런 메시지도 충분히 담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는데 저는 앞에서 박원규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북한 너희들이 이때까지 굉장히 반복해서 보이는 악순환의 이러한 메시지와 관련돼서 미국은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북한이 그동안은 뭐 개성 공단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시키고 뭘 했든 바로 그때 했을 때 미국이 보여줬던 조치는 바로 전략자산 전개를 또다시 이렇게 한번 보여준 거죠. 그러한 행동과 관련돼서는 미국의 입장은 일관성을 갖고 있다. 군사적인 압박 조치와 더불어 대화의 창은 항상 열려져 있고 우리의 옵션은 항상 열려져 있는데 너희가 나와서 대화를 하는 거지 우리에게 충분한 보따리를 갖고 오라는 메시지는 아니다라는 그러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봅니다. 사실 북한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아까 뭐 권정근 미국 외무성 미국 예, 담당 미국 국장도 미국과 뭐 마주 앉을 이유가 없다, 그럴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 전에 이 비건 부장관의 일종의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최선희 제1부상이죠. 담화를 통해서 미국과 협상 재개는 없다라는 식으로 일축을 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에 또 뭐 미국 대선 전에 북미가 대화 노력이 좀 추진되도록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또 권정근 국장이 이제 뭐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또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경한 식의 그리고 사실 한 나라의 수장한테 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닌 표현을 하면서까지 굉장히 강경하게 우리는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듣기 불편한 그런 표현을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담화문에 썼죠. 언어도 다르지 않은데 말귀가 왜 이렇게 어둡냐. 예. 제 좋은 소리를 하는 습관이 되어서인지 소통이 안 된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근데 최선희 제1부상도 메시지에서 미국과의 모든 대화와 협상을 안 하겠다는 아니고 북한이 입맛에 맞는 그런 협상을 하겠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권정근 외무성 국장도 마지막에 보기에도 딱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게 네. 오지랖 넓게 정소원이 그렇다면 해봐라. 그러니까 북한은 결과가 좋다면 받아들이겠지만 우리가 뭐 거기에 관여는 안 하겠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희망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6월 초에 나왔던 그 메시지의 반복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다시 이게 얘기가 앞에서 말씀드린 걸로 돌아가는데요. 과연 북한이 만족할 수 있는 패키지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 능력이 없다면은 국정원장이 누구든 통일부 장관이 누가 되든지 소용이 없죠. 소용이 사실. 없는 것이죠. 네. 북한이 바라는 건 패키지거든요. 네. 메시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국을 설득할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은 이제 그 제재를 위반하게 된다면 피해는 결국엔 대한민국에게 돌아가는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대북 정책의 새로운 기조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경제가 위태위태한데, 그렇죠. 그래서 국가 부채가 이대로 간다면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2년 안에 1,000조에 달한다 그러죠. 처음으로 국가 총생산량 대비 50%가 된다 그러는데 네. 그렇다면 1,000조라면은 개인이 매일 누구에게 1,000만 원씩을 2만 5천 년 동안 매일 줘야 됩니다. 아이고. 그거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넘길 정도로 국가 부채를 지고라도 코로나 사태, 경제 위기를 넘기려 그러는 판에 만약에 우리가 대북 제재 위반으로 해서 어떤 우리 기업이라든지 개인이 타격을 받는다면은 정말 이 나라가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잘 대화와 소통,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고 그랬고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과 손을 잡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다면은 아이러니는 뭐냐면 오히려 이 두 지도자가 서로를 몰락시키는 길로 갈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대북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대남 공세에 올인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북한도 남한도 굉장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굉장히 그 엄중한 지금 시점에 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근에 지지율이 굉장히 또 떨어지면서 격차를 또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선 자체가 좀 위태위태하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선거를 위해서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라도 대선 전에 뭐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자신의 뭐 공을 좀
다시 쌓는 뭐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부각이 된 게 7월 1일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촉진하겠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공교롭게도 존 볼튼 저는 국가안보부장관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에 깜짝 이벤트로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 있다. 빅터 차 이제 교수까지 이제 같이 얘기를 해서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11월 대선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유불리를 계산을 할 텐데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이 자신한테 유리하게 작동을 하려면 이미 볼튼 보좌관의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영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북한이 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 핵물질 생산 시설 전체를 신고하고 폐기하는 것에 북한이 합의하는 수준. 그 정도로 되면은 이것은 이전에 했던 것보다는 한 달 그럼 진전이 된 게 상당히 진전이 된 맞거든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 볼튼 회고록에 나오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되면 자기가 재선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다 해갖고 판을 깨고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정도를 북한이 응해줘야 되는데 북한은 전혀 반대죠. 오히려 그렇죠. 지난 하노이에서 더 후퇴해서 2018년 9.19 평양 공동선언으로 돌아갔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때 보면은 미국이 어떤 조치를 해야 그 다음에 영변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뭐 최선희 담화, 6월 12일 이성건 담화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네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미국 차례다. 가져와라. 홍계리, 그죠? 동창리 자기네 다 네. 했으니까 이제 미국이 이른바 발전권과 성재권, 그것은 제재 면제와 연합훈련 전략자산의 연구 중단 정도를 공개적으로 하면 그 다음에 영변을 갖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면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11월 대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미 정상회담 뭐 연내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안타깝네요, 사실상 저는 뭐 10월에 뭐 서프라이즈 이벤트 이야기가 나왔지만 네네. 그거 될 가능성은 전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만약 그때 이벤트로 뭐를 한다고 한들 예. 북한, 미국한테 모두 다 플러스 되는 요인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과 북한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고 그다음 이후 새로운 정권에 가서 만약 한다면은 시도를 하지 뭐 대선을 위해서 뭐 이런 거는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네네. 그러한 효과도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기대를 거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성격이 이런 이벤트성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는 물불을 가르지 않는다. 이게 존 볼튼 회고록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과 지향 평가죠.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옥토버 서프라이즈도 가능하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재선을 위해서는 무슨 카드든지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그 역 케이스도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재선을 위해서 북한이 일종의 도발을 했을 때 과도한 대한민국의 생존과 안보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군사적인 행동을 대응을 트럼프 할 행정부가 수도 있다. 하면서 자신의 재선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맹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무시해 버리는 것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그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성향을 보고 10월에 깜짝 회동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 역으로 그런 성격, 그렇게까지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미국 대통령이라면은 반대로 한반도의 안보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행동도 동맹국의 이익과 안전을 무시하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네.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한 가지만 더 네. 보시면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서 어떻게 유리하게 작동을 할 거냐가 핵심인데 대외 정책이 미국 대선,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작습니다. 대내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사실. 그 지난달에 미국의 여론조사를 봤더니 16개 항목이 이제 미국 유권자들이 대선에서 고려하는 항목인데 하는군요. 그 중에 대외 정책이 14번째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낮에 수준이네요.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 문제는 그의 뇌리에는 지금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역시 뭐 코로나19를 수습하고 네. 그거로 인한 지금 경제 문제가 위기를, 가장 핵심이죠. 어떻게든 다시 회복을 시키느냐를 가장 최우선 카드로 들고 있겠네요. 예. 그 얘기는 결국 뭐 한국과 북한의 관계 이런 것들은 뭐 머릿속에 없든지 아니면 정말 저 구석에 어디 있어서 정말 골똘히 생각하지 않으면 꺼내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아까 더 덧붙이면 봉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가 호재로 만들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자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보고요. 악재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악재라는 건 스스로 말한
레드라인 금지선을 넘어서 북한이 ICBM이랑 핵실험을 하면 그거는 민주당과에서 굉장히 비판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지난 2년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다 무효화가 되는 거, 부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하는 것이 지금 핵심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비건 대북 정책 특별 대표도 그런 메시지를 갖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혹시 비건이 이번에 방한을 해서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논의를 할 거라고는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사실 제재와 관련된 얘기잖아요. 일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뭔가 얘기는 하겠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한미 워킹 그룹이 만들어진 배경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네. 비핵화에 맞춰서 제재도 제재를 완화해주거나. 어떻게 완화해주고 풀어줄 것인가에 대한 법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자라는 그렇죠. 것이 한미 네. 워킹 그룹인 거죠. 전제가 안 되네요. 그렇죠. 지금 전제과 관련된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네. 한미 워킹 그룹을 어떻게 재수정한다, 하겠다. 네. 뭐 한다라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한미 워킹 그룹이 앞에 이 전제 조건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을 때 보다 얘가 잘 작동되겠다라는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인 거죠. 전제와 관련된 것이 실행이 돼야 사실상 한미 워킹 그룹이 가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이건 전 많이 왜곡이 돼서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이게 처음 시작이 된 게 2018년 6월에 그렇죠. 기억들 하시겠지만 싱가포르 회담에서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갑자기 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도발적이다 유예를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몰랐고 우리 청와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워킹그룹을 만들 필요성이 한국에서 먼저 제기가 됐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불리측이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그래서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될 때 전후로 한미가 충분히 공조하고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돼서 지금 11월에 그냥 2018년 11월에 시작이 됐는데 네. 여전히 지금 부각되는 제재 면제 외에도 한미 간의 워킹그룹을 통해서 이동 본부장도 갔다 오고 한 게 이 비핵화 로드맵을 지금 의논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네네. 서로 간에 한미 간에 같은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요. 더불어서 지금 면제에 대해서 계속 부각이 됩니다만 당국자들 특히 외교부의 담당 당국자들 얘기해 보면 많이 좀 억울해하죠. 왜냐하면 한 번도 이 그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 워킹그룹에서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떻게 대해서 제재에 대해서 면제를 할 수 있느냐 그 작업을 같이 한미가 협의를 해서 했고요. 네. 실질적으로 12건이 제재 면제가 됐는데 그중에 8건이 북한이 거부해서 못한 거죠. 그러니까 4건은 뭐 그것은 지금 진행이 됐던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모두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워킹그룹을 없앤다고 과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거냐? 이거는 아주 소통에 필요한 기재. 이건 뭐 강경화 장관도 얘기한 것이 일종의 패스트 트랙이고 원포인트 서비스다. 이게 안 되면 미국 재무부, 상무부, 법무부, 심지어는 지방 검찰까지 쫓아다니면서 한국 정부가 다 이 제재 면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 봉 박사님 말씀하신 개인이나 단체나 기업이 제재를 받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계속 없애라? 그러면 그 다음에 대안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걸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달 남북 관계를 보면 굉장히 뭐 이벤트도 많았고 독설과 폭탄 발언이 정말 전반적으로 계속 깔려 있던 한 달이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북한이 좀 독설이나 이런 대남 비난을 좀 자제하고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발언하고 모습을 나타낸 이후에. 근데 북한은 지금 우리가 또 아니면 미국이 뭔가를 가져오길 원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쨌든 우리와 미국이 뭘 하는지를 그냥 관망하는 스탠스로 가게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6월 달에 북한의 도발이 워낙 강력했죠. 강력했고 네.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기조를 유지할 수는 없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북한의 도발 행위라든지 그런 엄포가 사실 실현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아까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군대를 재배치하는 문제도 그렇고 1,200만 장의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네. 것도 그렇고 하는 것이 자충수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효과가 미비하고 북한 측에 더 손해가 가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는 이렇게 위협 카드로 사용이 됐지만 사실 그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도 북한을 오랫동안 관찰해 왔기 때문에 네. 그런 행동의 뒷면에 있는 그런 계산이라든지 의도를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은 수위를 유지하는 것은 무리수였죠. 그리고 결국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결과거든요. 결과물. 그렇죠. 결과물을 가져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폭언과 위협을 했으면은 이제 메시지 전달은 문재인 정부에 충분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물을 가져올 가져올지 것인지 보겠다는 거군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비건 부장관이 와서 하는 메시지는 우리 측에서는 이런 북한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이효령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미 동맹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 그 분담 얘기를 하고 또 중국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그 행정부가 굉장히 강경으로 나오고 있는데 한국의 입지가 어떻게 되는가, 한국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제 비건 부장관의 방한이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제 남북 관계의 새로운 창의적인 해법을 찾는데 미국의 협조를 구하는 좋은 기회라기보다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네. 그런 만남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2박 3일 기간 일정으로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과연 이게 북한과의 관계에 또 한반도 평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뭐 세 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효과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지 지켜보고 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세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박원곤 교수, 이호령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